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화 시작합니다. 하나씨, 네? 톡토로들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특히 많이 듣는 인사가 세상에 참 멋진 언니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들 인사를 해주세요. 맞아요.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여성들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서교동 호프마당 사장님, 그리고 부산 기장 연화리의 김씨 해녀님, 그 외에도 여러 멋진 언니들의 삶을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도 또 한 명의 멋진 언니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을 럭셔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인가요? 일단 한번 책의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찌나 럭셔리한지. 부산의 이곳에 신도시가 조성된 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신도시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세월이 흘러 아예 그린시티로 명칭도 바뀌었다. 도회 생활이지만 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어느 가게가 맛있는 과일을 파는지, 어느 정육점이 제대로 된 툭불 한우를 파는지 알고 이용할 때마다 서로 안부를 즐겁게 주고받는다. 요새는 이웃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다 보니 내가 이용하는 이런 곳의 주인들이 곧 나와 안면 있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골 미용실 원장이 다독가라 파마를 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읽은 책에 대한 수다를 떨면서 즐거워한다. 수다 중에 제일은 책 수다지. 자동차도 한 번 사면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니니 지금 적당하게 낡아 어디 좀 살짝 긁혀도 그렇게 가슴이 쓰리지 않는다. 낡은 차를 끌고 다니면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카센터 한 곳쯤은 있다. 그런 점도 마음이 든든하다. 늙고 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럭셔리한 게 아닐까. 실제로 나에게는 아주 럭셔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스크 거리다. 전에 하고 다니던 마스크 거리가 어느 날 툭 터져서 줄에 끼어있던 작은 구슬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다시 살까 하다가 알이 좀 작고 느슨하게 끼워진 여름용 진주 목걸이에다 마스크 고리를 걸어서 사용해봤다. 아주 훌륭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언제 여름용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닐 기회가 자주 올 것이며 그러면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것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바로 그것들을 즐기리라. 럭셔리하게. 럭셔리한 어느 할매님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부산 사투리를 또 많이 구사하다 보니까 사투리 특집을 해달라, 그리고 할매 특집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두 특집을 한 몸에 구현하는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김하나 작가와는 아주 각별한 관계에 계신 분이죠. 엄마. 왜? 와, 환영합니다. 지금 화제의 도서 빅토리노트의 저자이신 저의 어머니 이옥선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옥순입니다. 시작부터 들으셨나요? 이옥순입니다. 너무 정겹네요. 오늘 하나 씨랑 저도 중간중간 좀 사투리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두 개의 자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과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빅토리노트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게 온라인 서점에 올라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중쇄에 들어갔습니다. 톡깔 한번 가야죠.
둘, 톡톡톡톡 톡톡톡톡. 잘라서 앞에. 잘라서 넣겠습니다. 오늘은 파워는 안 하냐? 아, 그것도 괜찮던데. 파워. 이거 다시, 살려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해. 뭐를 파워 안 하냐 이거? 어. 그래. 살려줘. 그리고 파워는 이제 에코 넣으면은 오케이. 여둘톡 최초의 게스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빅토리 노트의 저자 이옥선 작가님을 모셨고요. 제가 앞서서 낭독한 부분은 빅토리 노트 중에서 에세이 파트에 대한 프롤로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옥선 씨께서 대체 이 빅토리 노트라는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요. 애 놓고 난 뒤에 잠깐 이거 아니야. 엄마 평소 말투랑 지금 너무 다른데. 약간 심야 라디오. 지금 심야 라디오 약간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있잖아. 막 엄마 잔소리하다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근데 좀 예를 들면 네. 이거 방송을 할 동안에 내가 또 계속 여덟톡을 들었거든. 네. 그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두 분 목소리가 잔잔하고 튀지 않고 부드러워서 듣기가 참 편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네네. 근데다가 이렇게 경상도 할매 깨지는 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노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소리는 다 조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진짜 차분하고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신나면 더 흥 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그래서 빅토리 노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애의 육아일기를 쓴 노트인데 그 노트를 선택할 때는 빅토리 노트인 줄도 몰랐어요. 신경도 안 쓰고 노트 한 권을 적당한 두께의 노트 한 권을 샀는데 그게 왜 영어를 내가 못 읽는 사람도 아닌데 읽어볼 생각을 안 했느냐 하면은 영어가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적혀 있어서 꼬불탕꼬불탕하게. 꼬불탕꼬불탕하게 써있어 가지고 구태여 읽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빅토리 노트였어요. 근데 그 노트에다가 5년 동안 그 육아일기를 적었던 노트가 빅토리 노트라고 적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책 이름도 빅토리 노트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 이옥선 씨께서 육아일기를 저희 오빠 한 권, 저 한 권, 태어난 날부터 5살 생일이 될 때까지 쓴 육아일기였는데 저는 이 육아일기를 20살 무렵 되어서 대학 시험에 낙방하고 좀 상심해 있을 때 엄마가 이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거의 20년 동안을 이것을 숨겨다니면서, 왜냐하면 저는 집 구석구석에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아이였는데 저한테 들키지 않게 구석에 숨겨놨던 오래된 일기장을 저한테 건네주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쓴 육아일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갑자기 인생의 제일 첫 5년이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처음 읽었을 때 어땠나요? 너무 경이로웠어요. 네, 지금은 더 종이장이 바랬는데 그때도 이미 종이장이 누렇게 바래 있었고 엄마가 손으로 쓴 글씨로 저는 전혀 기억할 수도 없는, 말도 하기 전에 울고 쉬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이럴 때부터의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감정은 평생 못 느껴봤던 것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면서 정말 응원받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쓸 때는 빅토리 노트라고 쓰여 있는지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이 노트 제작사가 승리 노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75세에 첫 데뷔작인 책이 나온 셈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감탄스럽죠.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오리라고는 정말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또 그리고
뭐 굳이 내까지 책을 내야지 되나 뭐 이런 세상에 생각을 책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데 살아왔고 또 책을 쓰려면 정말 비범하거나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머리를 탁 깨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쓰는 줄 알았는데 내가 75세 먹을 때까지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 사실은 딱 어디 가서 숨어 있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마이크 앞에까지 불려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안 나오신다는 것을 엄마가 이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여둘톡이다라고 꼬셔서 어머니를 스튜디오에 불러냈죠. 네, 그리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가장 즐겁게 들어주실 분들이 바로 우리 톡토로님들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3자로서 이 빅토리노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전설이었죠.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친구가 있다니, 그리고 이런 걸 써서 물려주신 어머니가 계시다니 하면서 다들 돌려보고 다들 또래 친구들이 나도 성장할 때 이랬겠구나. 그리고 내가 자랄 때도 기록을 해주지 못했더라도 우리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워줬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었는데요. 이 빅토리노트가 책으로 나올 줄은 다들 좀 기다리면서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적잖은 제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실을 맺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 계기는 내가 내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김하나 씨가 계속 설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봤거든. 유니온 노트와 섞어서 책을 내면 어떨까 물었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뭐 그런 것까지 책을 내려고 이런 이야기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생활 번듯하게 하고 있는 성인들인데 너무 막 똥 싸고 침 흘리고 막 떼쓰고 이런 얘기가 등장하면 조금 그 미신과 체면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하나만 지금 빅토리노트만 내고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남 애 키운 이야기가 뭐 그렇게 재미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씩 썼던 에세이하고 묶어서 책을 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맞아요. 저도 책을 내자는 제안은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 책에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주인공이니까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 또한 너무 개인적인 기록이라 이것을 출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나날이 바래어가는 종이장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고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아이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누런 종이 위에 어떤 엄마가 시간을 쪼개어서 손글씨를 쓴 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은 어떤 기록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두 분은 이게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육아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성장 단계, 발달 단계야말로 정말 우리 애가 너무 특이한 거 아닌가라고 할 때 보면 사실은 정말 그 원령차의 변화들이 놀랍도록 비슷한 과정을 겪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토리노트에 등장하는 디테일들도 뭐 아버지의 캐릭터, 가족 관계, 어머니의 출신 고향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어떤 어머니의 좀 힘들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한 그런 감정들의 묘사는 굉장히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빅토리 노트를 쓰실 때 이 노트가 나중에 어땠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랄까 바람 같은 게 어떤 거였어요? 전혀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고 나는 단지 이 5년 동안 일기를 써서 딸이 크고 나면 전해줘야 되겠다. 이 1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한 20살 생일, 원래 20살 생일 무렵에 주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 그거를 서프라이즈로 15년 동안 이렇게 감춰놨다가 짜잔 주면 훨씬 더 반갑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식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원시 부족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성인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큰 바위를 들어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내는 사람에게 성인식을 해줘요. 이제 너는 지금부터 성인이다. 그런 의미로. 그럼 얘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특별히 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이 뭐 성인, 성년의 의식 같은 거는 표본적으로 있긴 있어도 각 개개인의 집들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년의 날이라든지 근데 내 딸이 20살 되는 성년의 날 해에 너는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엄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고 너는 성년이 되었다는 거를 선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성인이 됐구나. 이거를 자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를 대비해서 써놨어요. 이게 밖에 책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대학에 떨어지는 바람에 1년 일찍 성년을 맛봤네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성인 의식, 성년 의식 같은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몸에 어떤 상처를 내어서 잊을 수 없게 만든다든가 방금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공포스러운 것을 딛고 이겨낸다든가 해서 그 기억이 매우 강렬하고 평생 동안 이어지는 그런 기억을 새기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일기장을 봤던 순간이 지금도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머니가 어떤 기대하신 그런 효과를 거두셨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빅토리노트를 보면서 너무 불가사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독박 육아를 하셨단 말이죠. 네. 게다가 진주에서 나고 자랐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다음에는 부산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잘 없고 그리고 손이 언니는 결혼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조언을 해준다든가 단 10분이라도 애를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두 아이의 육아일기를 각각 5년 동안 쓸 수가 있었는가? 네, 그걸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면 제가 잠이 좀 없습니다. 네. 비면이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애 둘 다 자고 술 취한 남편도 자고 그게 끝나야 내가 어떤 일과에서 퇴근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면서 바로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뭔지 너무 알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거지.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하는 네. 것처럼. 저 직장인들이 그래서, 그냥 못 자는 것처럼. 또 책도 읽고 또 문장도 좀 써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일기를 썼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불면의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좀 결심한 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데 약한 편이어서 5년을 써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이거 좀 힘드니까 3년에서 이제 그만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그 5년을 채우신 것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속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일기를 정말 막 아름다운 문장에다가 내 정성을 가득 담아서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뭐 뛰어난 어떤 무슨 문장력을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쓴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기록이에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일기 쓰는 자체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빼먹었으면 그 앞을 되짚어서 몇 줄이라도 몇월 며칠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를 않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말 뭔가 장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작정하고 펼치기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정보 위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내가 내 딸한테 보여주는 글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서 힘들게 글씨도 예쁘게 막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흘려 써지게 되면 흘려 써지는 대로 그냥 문장이 별로 안 좋은 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흘려 썼다고 하시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닝 페이지보다 훨씬 더 가독성이 좋고요. 그리고 문장도 정보 위주로 담았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위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위주로 적으시면서 혹시나 미화된 부분은 없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를 써도 완전히 솔직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조금 있었던 일보다는 좀 덜 쓰거나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윤화해서 쓰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와우. 제가 보기에는 남편 부분은 일부러 많이 건너뛰고 썼어요. 네. 이게 육아 일기지 남편 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구태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 거기에다 적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다. 근데 제가 생일마다 20살 무렵에 그 빅토리 노트를 선물 받고 나서 매년 제 생일이 되면, 왜냐하면 이 일기의 맨 마지막 날은 저의 5살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이 되면은 다시 이 책을 읽어보곤 했는데, 이 책을 그러니까 아주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엄마의 어떤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오늘 무슨 말을 했고 똥을 쌌고 혼냈고 울었고 이런 것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 번 읽어도 물리지가 않는달까? 만약에 거기에 어떤 감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주 많이 읽게 되면은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기는 매우 담백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책 안에서 코멘트를 여러 군데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난중일기풍의 문체로 이 일기를 기록해 두었다. 똥을 싸기에 치웠다. 울면서 때를 쓰기에 야단을 쳤다. 매를 맞았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저는 또 너무 놀라웠던 부분이 어린아이니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근데 이제 완전히 아기 때가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아가 생겨나서 이제 때를 쓰는데 어떻게 때를 썼는지 어떻게 애를 먹였는지 한참 그 묘사가 나온 뒤에 그 뒤에 따라붙는 게 참 귀엽고 예쁘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끝났으면 의아하진 않은데 착하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 앞에 온갖 못된 짓을 다 써놓고 그러니까요. 참 귀엽고 예쁘고 착하다. 뭘까요? 왜 어디가 그렇게 결론이 착하지? 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린 고양이 새끼를 보세요. 고양이 새끼 그러면 몽땅 다 귀여움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를 내가 예쁘다고 막 쓰다듬어 줬을 때 핥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핥혔는데 그게 핥혀서 밉다. 얘가 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암만 핥히거나 앙앙 울고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해도 고양이 새끼는 여전히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의 내 아기는 귀여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때를 써서 해초리를 들고 때렸지만은 또 자고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또 잘 때가 제일 예쁘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애의 성정 같은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큰애 하영이도 그렇지만 애들이 너무 순해요. 그 어떤 아이던데요. 뭐 그러니까? 어땠던데 그 둘째는. 그 여러 집의 아이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보니까 우리 애들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성격이 유순하고 착한 것 같은 느낌이 그건 내 개인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뭐 이런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모님들이 평생 효도는 태어나서 한 2, 3년 안에 다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라든지 이럴 땐 자식들이 돌보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어릴 때 3년을 돌보는 게 나을까요? 늙은 부모님을 3년을 돌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훨씬 그러니까 이익이 아닌 거죠. 손해인 거다. 너무나 크게 힘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들여도 힘들고 감정적인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자식이 항상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게 또 정말 신박한 논리네요. 생각도 못 해본 그런. 그러게 자식들이 항상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주는 입장에서 기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요즘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70대 중반이고 배우자는 한 또 서너 살씩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하나 아빠가 작고하셨을 때 80이었거든요. 네. 나하고는 6살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군가 돌봐야 되고 환자가 됐을 때 그 또 돌봄 노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친구 남편들이 지금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따라다니고 이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평생을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좀 안 좋다. 지금 내가 너무 잘 지낸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해피엔딩은 절대로 없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것이 결혼 생활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이혼하지 않았을 예. 경우에는 그리고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산다. 너무나 같이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팥불이는 한 40대 후반만 돼도 돼요. 요즘 결혼 근데- 늦게 하니까 한 15년만 살아도 예, 10년만 그러니까 살아도 팥불이 됐다고 그게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이 끝나봐야 그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었나? 이건 좀 아니었나? 이런 게 결정이 나는 게 그러니까 막 좀 아웅다웅 막 좀 금슬이 덜 하더라도 마지막 죽고 난 뒤에까지 그리고 내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기간이 얼마나 가느냐 거기까지 다 해서 첫 만남에서부터 내 애도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가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뭐 다른 거 별 커다란 풍파 없이 살면서 부부 간에는 좀 티격태격 좀 싸우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너무나 금슬이 좋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빨리 죽었다. 이건 금슬 좋은 게 아무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애기 엄마들, 특히나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은 전에 뭐 김지윤인가? 하여튼 강의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결혼 생활은 여러 일상을 한꺼번에 같이 막 찢고 벗고 보내는 판인데 그래도 그 결혼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로맨스가 있어야지 그 결혼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 것만 생각하면 결혼 그거 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어떤 로맨스가 있고 그러면은 그 문을 통해서 그냥 일상이 벌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이야기지. 근데 한때 엄청 사랑해가지고 계속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일상이 돼버려요. 그렇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서로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의견이 전혀 안 맞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부부가 있다면 그건 한쪽이 부단히 참고 있거나 한쪽이 완전히 한쪽을 무시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터지는 거지. 그래서 덜 싸우는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다는 소리 듣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작스러운 결혼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육아 이야기를 하다가 또 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되게 훅 들어가서 깊은 이야기를 아니 듣게 결혼 됐네요. 생활이 없으면 육아일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육아에 대한 예. 이옥선 씨의 철학은
제가 수혜자로서 당사자로서 좀 신기한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육아일기를 제가 말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육아일기를 5년 동안이나 꼼꼼히 매일매일 이건 아니지만 띄엄띄엄이나마 써주실 정도로 애정을 기울이고 노력을 들였는데 이후에 사춘기라든가 뭐 고등학생 때라든가 이럴 때는 육아를 할 때 들볶거나 여둘톡의 용어로 한다면 볶아치지 않고 애들을 좀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이셨던 걸로 만다꼬 만다꼬의 그 정신으로 네. 양육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육아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내가 애들을 보는 눈은 아이는 자기가 자랄 싹을 자기 몸 안에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일상을 잘 지낼 수 있도록만 돌봐주면 지가 필 건 알아서 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에 한때 뭐 사당 오락 그러니까 4시간 자게 하면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애를 덜덜 볶아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5시간 넘게 재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두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식과 엄마의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를 보고 공부해라 말아라 뭐 그런 거를 계속 간섭하면 당연히 애하고 엄마 사이가 안 좋아질 거는 너무 뻔한 거고 그때 내 어떤 생각은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고 둘이 굉장히 친한 관계면 혹시 나쁜 애에게 꼬여서 나쁜 짓을 좀 하다가도 엄마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는 뭐 사춘기를 그렇게 크게 겪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렇게 잘 몰라요. 부모님들은 참 모른답니다. 네. 나름 겪었으나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와는 친밀했다. 엄마에게 그거를 내비치지는 않았던 거죠. 물론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내가 볼 때 저건 너무 심각하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심각하지 않고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셨을 뿐.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라든지 그런 거 끝났을 때 엄마 나 이제 애들하고 노래방에 갔다 올게요. 이런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시험도 끝나고 했으니까 뭐 좀 놀다 오는 것도 좋지. 그러고서 보냈는데 하나가 한 며칠 지나면 그런 말을 해. 다른 친구들 보고 너거는 왜 엄마한테 전화 안 해? 같이 노는 친구들을 보고 그렇게 막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걸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집에 가면 또 온갖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아예 안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잔소리를 듣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애들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때는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엄마하고 약속 이런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또래 집단일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친구들끼리 서로 잘 논다는 거는 아주 좋은 거라서 그렇게 뭐 놀다 오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저는 꼬박꼬박 엄마한테 보고를 했어요. 엄마 지금 뭐 닭갈비 먹고 노래방 2차 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막 11시 반 이럴 때도 엄마 이제는 뭐 은성이 집에 가요. 자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외박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 항상 전화번호 아는 친구 어디로 막 늦게도 간다. 어디로 옮겨간다. 이 얘기를 꼬박꼬박 했는데 그래 이러고 다 받아줬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꼬박꼬박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외박을 아예 한 적이 없는데 저도 한 번에 혼나려고 엄마한테 좀 얘기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씨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제 만닫고 그리 아득바득하노 살살 해라 시험시험 해라 이런 타입이시라면 저희 집은 이제 단디해라 똑바로 해라 야무치게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좀 제 안에 되게 그런 부분들이 크고 이제 하나 씨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느긋한 거를 보면서 이게 부모님을 닮아간 건지 아니면 그 교육의 영향 속에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재밌더라고요. 그 차이가. 이 빅토리노트 안에도 부지런 금지라고 하는 어머니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만닫고 라는 말이 너무 끝없이 횡행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만닫고라고 하는 말이 어린 시절에는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꽃잘 있죠. 뭐 이를테면 내가 뭔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 기타 학원에 등록을 해달라. 그러면 만닫고 이런 지하에 거절인 거예요. 만닫고 그러노 됐다 막. 그러니까 원천 봉쇄죠. 네. 근데 이게 나중이 돼서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욕망에 휘둘릴 때마다 만닫고라고 하는 내면의 질문을 다시 해보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아득바득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대답이 제 안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부지런 금지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잘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거의 끄트머리쯤 가면은 전도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몇 장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솔로몬 왕이 자기가 어떤 격언이라든지 잠언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글이라고 해설을 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태양 아래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아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더니 헛되다니 그러니까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인과 같이 인생을 즐겨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라고도 하고 뭐 코엘라라 해가지고 예언자 아니면은 뭐 디더 뭐 이런 뜻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을 내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헛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내가 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왕으로서 온갖 지혜를 다 가지고 세상도 다스리고 자기 누릴 영광도 다 누리고 했 사람도 죽을 무렵에 가서는 이것이 모든 것은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게 인생인데 난 너무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럴까? 물론 그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이만큼 나이 들고 해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은 잘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완전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몸도 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저번에 책일 아웃을 듣다가 깜짝 놀란 거는 김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숙제도 안 해가가지고 손바닥을 그렇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너무 방임을 한 거지. 이건 하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 저학년 때 엄마들이 치마 발음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애만 다른 애보다 특별히 더 눈에 띄게 선생님한테 잘 보이게 더 똑똑하게 보이게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좀 학교에서도 총지 예. 같은 걸 대놓고 요구하는 예, 교사들이 예. 많았어요. 네. 그럴 엄마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뵐 수도 없더라고. 그 엄마들이. 뵐 수 없는 엄마들이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막 그렇게 뭐 어릴 때부터 그리 쇠가빠지 해봐야 내만큼밖에 안 됐는데 뭐 굳이 물론 나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렇게 대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하면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재수도 했지만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너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살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그냥 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남편하고 그냥 정말 기갈 좋게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 싸우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싸움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노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그 아주 벽이 없이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형성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 근데 또 싸우고 난 뒤에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나야 된다는 그 고통까지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라야만이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명랑한 은둔자라는 글을 썼던 캐롤라인 랩이라는 분이 썼던 글 중에 있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캐롤라인 랩. 네, 인간이 그런 어떤 평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래도 뭐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에를 긁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애들 입장에서는 참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징하다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 내내 했죠. 그냥 구두 위를 좀 긁었으면 좋겠네 이런 네.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 아빠 같은 성정의 사람하고 내 같은 성정의 사람은 그냥 애들이고 뭐고 다 까놓고 사는 거예요. 까놓고 살지 마. 그런데 그게 이 아이들의 환경인 거야. 누구나 자기가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해내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어떤 한계죠. 여기서 아이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그냥 구두 위를 긁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해놓고 육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옛날에 제가 엄마한테 제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는 결혼을 한 친구인데 자신의 그 친정 엄마랑의 갈등에 대해서 저한테 자주 호소를 해서 그때는 제가 30대 초중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야, 네 도토리가 왜 동그란지 아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서 책을 읽었는데 도토리가 동그란 것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엄마 나무에서 멀리 굴러가려고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굴러가는 이유는 엄마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튼실한 나무가 못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엄마를 떠나서 자기 혼자의 삶을 꿋꿋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모든 씨앗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그랗고 그러니까 엄마 나무 가까이 있어야 될 씨앗들은 좀 뾰족하거나 뭐 하여튼 마름모꼴로 생겼다든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떨어져서 멀리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있는 알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잘한다고 너무 끼고 살면 자식이 잘 못 자라요. 독립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다 하더라고. 너희는 가정을 이루어서 멀리 가서 너희 터전을 잡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부모 그늘에 있으면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자식을 키우는 목표가 독립을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갔을 때 지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덧붙이자면 오늘따라 이옥선 씨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지만 옛날에도 나이롱 신자였고 지금은 상당히 안 나가는 분이라는 거. 근데 엄마의 저 도토리 이야기가 저는 그냥 엄마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그 친구는 그렇대요라고 했을 뿐인데 너무 큰 깨달음을 또 준 거예요. 약간 선문답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모든 부모님들이 좀 다들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엄마랑 좋은 친구고 어떨 때는
아주 박터지게 싸우기도 하지만 음. 계속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리고 엄마랑 아주 가까운 듯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독립적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그만 상수리 나무로서 저쪽에서 엄마 상수리 나무가 바람결에 기분 좋게 이파리를 떨면서 서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나도 저렇게 잘 자라야지 이런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두 분의 모녀 관계를 부러워하는 엄마나 딸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현실에 좀 더 흔한 모녀 관계는 엄마가 딸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크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잘 살기를 바래서 여러 가지로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분처럼 조금 더 담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두 분 사이에 또 뭔가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준다라고 느낀 게 저는 책이었어요. 이제 이옥선 작가님도 에세이를 책으로 내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읽었을 때 김하나 작가가 에세이에 쓰고 있는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들, 애정, 책을 읽으면서 성장해온 본인에 대한 토로 이런 것들이 참 어머니와 많이 닿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에세이에서도 그렇고 빅토리 노트를 읽을 때도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니까 김하나가 작가로 성장하는데도 영향을 주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혼자 육아하며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현상인데 아이들과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어른들의 어휘, 뭔가 지적인 어떤 언어 이런 것이 너무나 그립다라고 느끼셔서 저지른 어떤 행동이 있었죠.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세계문학 전집을 한지를 그냥 완전히 그때 돈도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월부로 샀는데 그게 삼성판 네. 세계문학 전집이었어요. 세로로 쓰여진. 네, 그게 60권인가 그랬는데 요즘 편집으로 치면 한 150권 정도 나올 만큼 분량이 많아요. 옛날 책들은 상하로 나뉘어져 가지고 세로로 써지고 아주 활자가 조그만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두께도 제법되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책을 몽땅 다 망라했다고 생각될 만큼의 양이었어요. 그거를 그냥 한질 왕창 사버렸죠. 왜냐하면은 나는 어차피 밖에는 못 나가고 애들은 간수처럼 둘이 붙어서 나를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애들은 낮잠도 자기도 하고 또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자기를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엄마가 그 방에 같이 존재만 하고 있어도 애들은 안정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는 뭐 토마스 만 마이산이라든지 올라갔다가 아직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뭐 또 카프카의 성 이런 건 K가 아직 성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마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계속하고 또 읽다 보면은 정말 또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뭐 난 또 단편집을 좋아하니까 체오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모파상의 단편 모조리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육아 기간을 내가 그나마 잘 지내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요즘에 육아 중인 엄마들이 읽어도 굉장히 공감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신을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근데 또 엄마가 책을 대하는 태도가 저를 대하는 태도와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식 육아관이랑도 좀 통하는 게 좋아하긴 해. 근데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어.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빠 같은 경우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엄마가 그래서 오빠에게 독서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을 해봤다가 나중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오빠는 책보다는 영화, 시각 매체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는 저마다 다 다른 것 같다. 그게 꼭 음. 책일 필요는 없지.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독서지들을 어릴 때 꼭 해야지 되는가 그 음. 챕터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김하나 작가처럼 이제 책 속에 파묻혀서 읽고 쓰고 사는 사람을 키운 어머니는 어떻게 키웠을까 되게 궁금해하는 엄마들도 많을 텐데 그냥 방임했다. 내 삘이 났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라리 책 읽지 마라. 이런 책은 읽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책을 뺏어다 놔야 애가 살금살금 가서 그거를 맞아요. 집어다가 읽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뭐 이거 좀 읽어봐라. 뭐 이게 사람한테 꼭 생각해야 될 문제다. 막 들이밀면 암만 좋은 거라도 애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청소를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방 청소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엄마가 문 딱 열고 방이 이게 뭐고 청소 좀 해라 이러면 딱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책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기술이 사실 기술이라기보다 엄마는 그냥 방임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유도한 것은 아니지만 책을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지만 전혀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책을 좋아할 아이는 좋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엄마는 운전을 아주 빨리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빨리 아빠보다도 훨씬 먼저 운전 면허를 취득을 했는데 저희가 여둘톡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잠깐 있는데 지금의 젊은 여성들조차 운전하기를 아주 겁을 내고 면허가 있지만 장롱면허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댓글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아주 일찍부터 운전을 했고 제가 대학 시험 붙자마자 너 운전면허부터 따라. 그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딸과 며느리에게 뭔가 음식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직접 운전 연수를 시켜주시는 그런 어머니시죠. 네. 아빠, 오빠, 우리 새언니, 저까지 모두 운전 연수를 엄마가 다 시켜줬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산에 다니러 가도 항상 차를 직접 몰고 부산역에 이제 마중을 나와주시고 또 배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일찍부터 스스로의 차를 운전해서 기동력을 갖췄다는 거, 그리고 그 오래된 차를 편하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쓰시는 이런 삶이 어머니에게 좀 어떤 독립성, 자유 이런 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나이에는 운동이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제 매일 거의 목욕을 가요. 그전에는 헬스를 하고 다음에 목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헬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목욕탕에 붙어있는 헬스장이었거든요. 목욕이라도 해야지 되는데 어떤 때는 사실 그 매일 목욕 간다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게 뭐 멀지는 않지만 걸어서 그까지 가려면 그냥 그날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차를 끌고 가면 그나마 간편하니까. 그래서 나는 매일 목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가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차가 없다면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정도 거리는 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걷기 좋은 날씨는 얼마 안 돼요. 맞아요.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뭐 하여튼 봄이라서 좋네, 뭐 가을이 산산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은 사실 며칠 없어요. 그런 데를 산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도심에 그 세멘트 바닥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차를 사용하면 또 어떤 내가 목표한 데에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간편하다 뭐 그런 뜻이죠. 저희가 강한 의지로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을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좀 통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몇십 년 전에 아무도 엄마한테 니 차 좀 몰아라 라든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형편이 많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몰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계기는 뭐였나요? 그게 다 남편이 술쟁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를 살려고 했던 그 무렵이 8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곧 40이 되는 때였는데 요즘 사람들을 치면 보통 20대든 이제 따지만은 그때는 여자들이 그렇게 빨리 운전을 안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던 것은 차가 한 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은 저 술쟁이가 차를 사놓으면 너무 골치가 아프겠다. 그래서 일단 내가 좀 차를 몰아야지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김하나의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또 진취적인 분이십니다. 네가 차를 사면 내가 차값의 반을 대주겠다. 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그랬구나. 네.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큰 이모한테도 그 정도를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동생들은 잘 사니까 뭐 안 보태줘도 되겠지만 그런 계기도 있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집이 차가 조금씩 보급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시작을 한 거죠. 저희 엄마가 운전을 하셨을 때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운전을 할 줄 아는데 하면 깜짝 놀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개척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옥선 작가님은 김하나 작가뿐 아니라 저의 책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세요. 저의 운동 선배로 요가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수영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온 그런 우리 선배 나이대에 이런 여성을 만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을 때 잊지 못하는 어떤 한마디가 아유 운동을 한 20년은 한 가지를 해봐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요가 한 5년 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 난 애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또 단디해라, 야무치게 해라 이런 집안에서 자라서 수영 한 3년 하고서 상급반에 진급을 했지만 상급반에서 내가 뒤처지는 것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되게 속도가 안 나면은 막 뭐가 문제일까 막 이렇게 스스로를 좀 잡고 볶아치고 있는데 만다고 앞으로 뭐 한 17년 더 해야지 수영 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나 할머니 될 때까지 수영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그렇게 볶아치다가 지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참 마음에 좀 지표가 됩니다. 사실 여들톡에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호텔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옥선 씨를. 그래서 어제와 오늘 저와 엄마가 함께 호텔에 묵으면서 어제도 오늘도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또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여기가 한 25m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절반 이상은 자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혼자 소림사처럼 또 수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오늘. 어머니는 어느 영법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나는 평영을 좋아하는데 엄마 팽영이 아니고 평영. 그것도 그냥 막 힘차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그냥 빳빳이 들고 그냥 밑에 숨이 내려가면 물이 얼굴에 들어가면 싫잖아요. 네. 그런 것 없이 그냥 쭉 바로 가는 그런 영법을 하는데 그 자명하는 거는 옛날에 젊었을 때 25m 레인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잠수로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때까지 그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어저께는 하니까 반 정도까지 밖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잠수해서. 근데 그것도 좀 계속 해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까지 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 하고 왔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소림사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도 누가 지금 내가 대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꼭 그 수영의 어떤 모양대로 누가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닌데 내 편할 대로 하고 운동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요가도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집 앞에 바로 그 문화센터, 우리 아파트 안에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니까 근데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접근이 쉽다는 거지. 그 돈도 얼마 안 하고 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 10년 정도를 하는 동안에 별로 아깝지도 않으니까 친구들 만날 일 있으면 가서 만나고 빼먹고 그래도 어쨌든 일주일에 2번씩은 가능하면 갔어요. 설렁설렁 다른 사람 막 엄청 자세 잘해도 나는 뭐 나가 이만큼 되니까 좀 못해도 뭐 괜찮지 이러면서 그냥 설설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이 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은 이제 10년 세월이 아까운 거야. 네. 근데 내가 만약 여기서 그만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수련으로 생각하고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 계속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나 또 아니면은 실력이 이거만큼 늘었냐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경쟁하러 나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여자들이 운동하는 거 더군다나 할머니들이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요가가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 친구들 중에서는 테니스 하다가 무릎 나가가지고 지금 못하고 골프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리니까 그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르고 하면은 요가가 아주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요즘은 이제 수영하다가 아쿠아로빅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늙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유연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득바득 해내야지라기보다 좀 편하게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지속한다. 그 육아일기에 대해서 이 빅토리노트 후기를 보면은 육아일기를 9개월간 열심히 쓰다가 그냥 놓쳐버렸는데 다시 쓸까 봐요 라든가 몇 개월간 썼는데 포기했어요 라든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토리노트를 읽어봐도 아주 촘촘히 쓴 게 아니죠.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쓰는 것도 요가를 빼먹어도 지속하는 것처럼 더 그냥 지속하는 거. 많이 빼먹었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한번 슬쩍 아득바득 하지 않고 써보는 거.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있으면 육아일기를 쓰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방학이 되면은 애 일기를 상당 기간 안 썼더라고요. 아빠가 학교에 나가셨기 때문에 아빠가 방학이어서 집에 있을 때는 육아일기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되짚어서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것들을 몇 줄이라도 적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 않고 내가 2달이나 빼먹었는데 이거 참 좀 곤란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맞아요. 그냥 좀 뭔가 세월이 많이 갔더라도 되짚을 수 있으면 되짚고 그래 안 하면 놔두고 그냥 또 이어서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하려면 내가 너무 잘하고 뭐 또 실력이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명언 나왔네요. 우리 톡토로 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오래 하기 위해서는 슬렁슬렁 해야 된다. 아득바득 하다가는 제풀에 지친다. 네.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도중에 그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이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노트를 사실 저는 자녀인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 누구나 되게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육아 중인 엄마들은 특별히 더 각별하게 이 책을 읽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보면서도 사실 지금 나의 처지는 그렇지 못해서 나는 꾸준하게 육아일기를 쓰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거나 정말 이옥선 작가님은 대단한데 나는 좀 기록이 어렵다라거나 이렇게 느끼는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기를 안 쓰고 애를 키울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애기 키운다고 노동력을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누우면 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굳이 일기를 안 쓰더라도
아기를 키운 엄마는 위대합니다. 야, 너무 좋네요. 우리 엄마야. 오늘 여둘 톡에 어떤 할매 토크 그리고 사투리 토크에 또 새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둘픽도 우리 이옥선 씨께 부탁을 드릴까 봐요. 여둘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추천해 주실 만한 네. 요거 아주 유용하다. 예. 마이크 잡은 김에 예. 요거 한번 써보시라. 예. 권할 만한 게 있다면 말씀을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되고 나면은 대부분이 머리가 희지잖아요. 네. 팥뿌리는 이제 예. 40대부터 되니까. 예, 예. 그리고 할머니뿐만 아니라 뭐 한 40, 50대도 흰머리가 많이 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까만 물을 들여놨는데 뿌리 쪽에서 뾰족뾰족 올라오는 흰머리가 너무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뿌염을 하기도 하죠. 네. 뿌리 염색.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난 그 꼴이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3주에 한 번씩 뿌리 염색을 했어요. 집에서 나 혼자. 그런데 그게 정말 귀찮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완전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그게 바로 모다모다 샴푸입니다. 모다모다 샴푸. 네. 저 지금 혼자 약간 소름 돋아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홈쇼핑 인간인지 알았어요. 유전이네요. 네, 유전자에 있는 거였어요. DNA에 내려오네요. 왜 저렇게 정말 딱 소개하는 호흡으로 저렇게 잘해? 네. 제가 그걸 사용을 해보니까요. 그 뿌리 염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보통 샴푸하는 것처럼 물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해놓고 3분 동안 방치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게 눈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아이고.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를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물을 또 묻혀가지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닦고 이제 그때서 그 뿌리 쪽에다가 그 샴푸를 조금씩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3분 정도 방치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흘러내리는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매일 목욕을 가니까 그나마 그게 가능했는데 며칠을 빠질 경우에는 그냥 마른 머리에다가 염색하는 방식으로 그 뿌리 염색하는 방식으로 발라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물도 빨리 들고요. 그러니까 바르고 난 뒤에 안 씻어내고? 아니 물론 3분 만에 씻어내는 거지. 염색은 오랫동안 방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일단 그냥 샴푸하는 방식인데 한 3분 정도를 방치를 했다가 감으면 괜찮아요. 이게 하루 만에 물은 안 들고 조금씩 이제 이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일종의 갈색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하얗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3주에 한 번씩 뿌리 염색하는 거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그 시간이 많이 가고 보면은 내가 그 전에 염색했던 거와 모다모다 샴푸로 염색했던 부분이 혹시 눈에 띄게 표시가 날 때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염색을 또 한 번씩 해줍니다. 그래도 그 중간에 안 해준다는 게 너무 편해요. 근데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약간 머리가 뻣뻣해진다 할까? 뭐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머리가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오히려. 지금 네. 오랜만에 어머니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트리트먼트를 쓰지 마라고 했다는데 난 계속 트리트먼트도 쓰고 그냥 그 샴푸도 쓰고 이랬어요. 근데 머리 질이 훨씬 좋아지고 내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모발도 많고 아직까지 힘이 빳빳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75살 할머니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여덟톡에서 여덟픽으로 추천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만났는데 저희 엄마 매니큐어 같은 거 정말 평생 안 하신 분이었는데 반짝반짝 매니큐어를 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모다모다 샴푸를 썼더니 이게 손가락에 손톱에 살짝 물이 든다. 라는 그게 얘기를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에만 물이 들어요.
쌀밭에는 물이 안 드는데 아. 예, 그게 그러니까 기술력이죠. 그러니까 손톱이 이제 처음에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이 약간 노랗게 조금 갈색 가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비닐 장갑이나 이런 걸 물론 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목욕탕에가 비닐 장갑 끼다가 뺐다가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해낸 방법이 손톱 매니큐어를 칠하는 게 갑자기 멋쟁이가 됐습니다. 네. 뿌리 염색의 번거로움도 해결해주고 손톱 멋쟁이로도 만들어주는 모다모다 샴푸였습니다. 이제 댓글. 이제 네. 댓글 읽으면 네, 될 것 같고 댓글 엄마는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고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댓글 소개를 하기 전에 볼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기술력의 부족 탓입니다, 여러분. 제가 편집하는 컴퓨터상에서는 볼륨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리면은 자꾸 이게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려서 제가 볼륨을 높이는데 조금 겁을 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른 팟캐스트보다 볼륨이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씩 더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둘이서 만들어가는 방송이다 보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메트로놈 PSE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다며 보고 싶다 해서 함께 봤던 영화였어요. 가족 모두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이번 회차 들으며 곱 씹는 맛이 어찌나 좋던지요. 주변에 생일이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과 엄마에게 피해 연대기까지 두 영화와 팟캐스트를 패키지로 추천 중이랍니다. 해주셨습니다. 여들톡에서 소개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보셨던 영화에 대해서 여들톡을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도 정말 재밌죠. 네. 이래저래 앞뒤로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로암님께서 안녕하세요. 파룡동 톡토로입니다. 저는 자궁내 장치 미레나를 장착하면서 생리와 결별했는데요. 너무너무 굉장하게 편해요. 언니들이 말한 단편소설 여왕마저도는 이미 현실이랍니다. 딸이 생리를 시작하면서 몸의 불편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면생리대와 생리팬티로 샘 방지 철벽 방어를 하고 그것을 온 천지사방 피비린내와 피튀김을 동반하며 세탁하는 과정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니 호르몬이 진정되면 생리 안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딸의 성생활과 번식 활동에 어떤 의미가 될지 고민 중입니다. 생리를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산뜻하기 때문이죠. 호르몬이 진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리기를 어떻게 보낼지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생리 때 심한 빈혈로 퀭한 눈을 한 힘없는 딸을 보면 좀 화가 납니다. 내 딸의 소중한 철분을 뺏어가는 것이 화가 나요. 에잇! 번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10km를 걸으며 여들톡을 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며 이걸 쓰고 있어요. 산뜻하고 좋은 기분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레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팟캐스트에서도 미레나 언급을 했다가 이게 사람마다 적용되는 경우가 다 다르고 그리고 원래는 피임을 위한 시술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생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편집을 했습니다. 미레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산부인과에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 저어새님 오셨네요. 불광천 외가리님은 왜 사라지신 걸까요? 어디로 날아가신 거예요? 아니 돌아오실 거예요. 불광천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첫 생리를 한 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아주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엄마한테 말하자마자 아빠한테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오게 하시더니 생일인 것 마냥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오빠가 2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셋째가 드디어 여자가 되었다 선언하시고 박수 치면서 생리 축하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생일 축하 노래 있잖아요. 생리 축하합니다.
생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새의 생리 축하합니다. 이렇게 진짜 실화입니다. 디카로 영상까지 찍었다니까요. 정말. 사남매가 다 사춘기를 겪고 있어 예민했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에 호들갑을 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름 재밌었던 추억이고 엄마한테 고맙기도 하네요. 생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엄마가 잘 가르쳐놔 주셔서 첫 생리 때 그닥 당황스럽지 않았거든요. 생리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도 주지 않으셨고요. 매달 생리를 하고 있지만 완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는데 이번 화를 듣고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가네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새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새. 군산 저새님은 항상 이 댓글에 뭔가 특유의 그 바이브가 유쾌한 있습니다. 네, 문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처럼 님께서 저는 생리라는 말보다 달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진 편집장님처럼 반백년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달거리가 끊어졌는데 저만 하고 있네요. 이 징글징글한 달거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번 달 산악회도 못 갔네요. 그들은 할 때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완경하고 싶은 419 톡토로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달거리라는 말 쓰시는 분들 맨스라는 말도 아실 거예요. 물론 수아진도 아시고요. 빈뚱맘님께서 지난 화에 여둘 픽이었던 입는 생리대, 그 생리 팬티에 대해서 강추해 주셨습니다. 셋딸 엄마이며 완경맘인데요. 저도 망설이다가 막내딸에게 시도해서 지금 잘 쓰고 있답니다. 가격이 좀 있지만 한 번 쓰는 생리대를 고려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비싼 것도 아니에요. 강추해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리 팬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제품의 이름을 처음 그렇게 소개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찾아보니까 생리 팬티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입는 생리대. 입는 생리대, 입는 오버나이트로 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검색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릴리님께서 여둘톡 듣는데 완경 이야기 나오면서 여자들이 서로의 몸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돈다. 맞아. 사실 다른 이야기 할 거 되게 많은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된 것 같다. 직장인 되고서야 덜하지만 20대 초중반엔 정말 머리 일부분이 다이어트인 것 같았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자는 풍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김겨울 톡토로님께서 신문 칼럼에 또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둘톡에서 저희가 했던 여자는 풍채라는 말을 이런 인식들이 더 많이 퍼져서 너무너무 다이어트에 자신의 노력을 쏟으면서 몸을 작게 만들려는 그런 수고를 많은 여성들이 공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풍채라는 말을 너도나도 많이 씁시다, 여러분. 시골 청년 19님께서 안녕하세요. 1화부터 소중하게 챙겨 듣고 있는 포항 톡토로입니다. 12화를 듣다가 여둘톡을 듣는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겨봅니다. 왠지 모르게 남자가 여둘톡을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의 아내인 사람을 친구로 만나고 사귀어 오면서 여성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생리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 고통을 대신 느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정도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챙겨주려 노력은 하지만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당사자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저 나름의 방법으로 면생리대도 빨고 하면서 피해 연대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피해 연대기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얼른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레서 판다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네, 일구님. 남자가 여둘톡을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반갑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광안 김리사님께서
저도 이자람님의 속도 빠른 판소리를 들으면 랩 같다는 생각을 엄청 자주 했었거든요. 랩 배틀 하면 자람님이 이길 텐데.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자람님 공연만 보면 얼씨구 좋다 이런 리액션보다 힙합 리액션이 나오더라고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햇살 사람님께서 언니들 오늘도 자전거 타며 듣는데 몸 상태는 꽤 자전거 탄 것 같은데도 스크롤바가 아직 조그만해서 뭔가 했더니 오늘 방송 1시간 52분. 좋은 말씀 길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팟캐스트에서 브랜드 이름 툭 던지실 때 쾌감이 있는데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책이라웃도 듣다 보니 삼천포 책방의 매력에 점차 빠져들었었는데요. 톡토로님들 사연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 톡토로님들 댓글 듣다 보면 자꾸 찡해져서 눈물이 날 것 같고 마음이 일렁입니다. 참, 작가 신간 알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22권 육아노트를 쓴 엄마로서 너무 기대됩니다. 빅토리노트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열일해 주시니 저희 톡토로들은 일상 속에 기쁜 일이 자꾸 생깁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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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22권 육아 노트를 쓰셨다니 햇살 사람님은 오늘 방송도 정말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이기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다이제스트로 만들어서 조금 짧게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톡토로 분들의 사연 참 재밌게 들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메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화처럼 기회가 되면 좀 길게 묶어서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메일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w2talking@gmail.com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토로 여러분들의 사연 또는 고민 그리고 광고 문의도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잊을만 하면 서운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트들을 또 이렇게 까먹고 계신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트 수가 쫙 올라가는 걸 보면은 역시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자주자주 하트 눌러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둘톡 13화는 빅토리노트에 대해 이옥선 작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둘픽에서는 이옥선 작가님께서 노년의 추천템 모다모다 샴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샴푸라고 하지 않고 자꾸 산뿌라고 하지 않았나요, 엄마가? 여러분 뒤에는 여둘톡이,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